안녕하세요. 제과기능장 이재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은 제빵 제조 중에서 제빵법, 숯번치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은 제품의 분류하고 스테이트법을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생소한 방법인 숯번치법에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숯번치법 한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내용이 조금 약간 복잡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조금 많이 좀 해줘야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숯번치법 하나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숯번치법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에 대한 이해들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숯번치법이 뭔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숯번치 도법은 앞에서 설명 약간 드렸는데, 직접법은 재료를 단 다음에 반죽이 끝나면은 그냥 그 상태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들면 돼요. 근데 이 숯번치법은 두 번 나눠서 반죽을 칩니다. 그래서 처음 친 반죽을 숯번치 반죽이라고 하고, 이 반죽이 부풀었을 때 형태가 숯번치처럼 이렇게 포신포신하다고 해가지고 숯번치법이란 이름이 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반죽이라고 해가지고 도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도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냥 영어로도 도우지만은 그냥 한글로도 시험 문제에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가 뭔지 이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우선 숯번치 반죽은 두 번 나눠서 친다. 그래서 이래서 빵 반죽이, 그래서 앞에 베이커 퍼센트 있었죠? 식빵에 그 반죽을 두 번 나눠서 친 겁니다. 물론 이제 양에 따라서 틀리고, 또 어떤 재료를 얼마큼 나누냐 하는 거는 제품에 따라서 틀립니다. 하여튼 한 번 반죽을 쳐서 바로 식힌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넣어서 반죽을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반죽을 숯번치라고 하고 뒤에 숯번치까지 넣고 나머지 재료를 넣어서 반죽을 만든 상태를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이 숯번치법을 갖다가 하는 이유, 왜 복잡하게 그럼 두 번 나눠서 반죽을 하느냐 하는 거는, 장시간 발효로 밀가루의 수화가 잘 되고, 우리가 이제 빵을 만들어서 팔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노화예요. 노화가 빨리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빨리 될수록 소비자가 맛없다고 평가를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좋은 것은 빵을 만들고 나서 이 알파화 전분이 베타화 전분 되는 시간이 늦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밀가루에 수분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밀가루에 수분을 많이 집어넣는 시간이 언제냐면 1차 발효예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 스트레이트법은 1차 발효가 1시간에서 3시간이에요. 근데 이 숯번치법에서는 발효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길수록 밀가루가 물을 먹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방법은 이 숯번치법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밀가루에 수분을 많이 집어넣어서 스트레이트법보다 빵이 빨리 노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반죽 피막이 얇게 되고 반죽을 이제 하게 되면 글루텐이라는 게 나오고, 앞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볼 때 반죽을 이렇게 펴보는 걸 봤을 거예요. 그때 이 막이 굉장히 얇게 나옵니다. 그럴수록 빵이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 보여력이 크므로 부피가 큰 제품을 얻을 수가 있고, 정말에서 같은 그람수라면은 숯번치법이 제품이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죽량을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반죽량을 줄임으로써 원가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빵의 조직과 석결, 촉감도 부드럽다. 그래서 앞에 글루텐이 두껍지가 않은 거예요. 층이. 얇은 층이 되면서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입에서 씹을 때 두꺼운 거 씹는 거랑 얇은 거로 씹는 거랑 틀리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빵을 평가할 때도 스트레이트법보다 숯번치법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빵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효량이 생성되고 저장성이 향상된다. 주 목적이 앞서 얘기한 대로 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오래 놔두고 소비자한테 팔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보통은 제과점에서 빵을 만들면은 오늘 못 팔면은 내일은 안 팝니다. 왜냐면 밤새껏 빵이 노화가 돼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빵을 갖다가 오래 놔둬서 팔면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요, 식빵을 우리 제과점에서 하루에 20개를 팔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10개를 만들고 오후 3, 4시쯤에 이제 다 팔리면 또 10개를 만들고,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가는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침에 20개를 만들어서 저녁 6시, 7시까지 팔아요. 그러면 빵이 이제 6시 만들면 10시 전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빵이 계속 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하루에 2번 정도 하면 좋은데, 근데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반죽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용량도 되고 기계도 되고 다 되는데 이걸 굳이 2번 나눠서 치게 되면 일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제과점의 그 약간 사장님들하고 기술자하고 평행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시고 나서 제과제빵 기능사 실기 자격증을 따면은 제과점에 취업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취업한 다음에 보면은 이제 보통은 빨리 끝나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또 경영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다음에 실기 자격증 따면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베이커 퍼센트인데 앞에 식빵보다 좀 복잡해요. 약간 그렇죠? 얼른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거의 다 이제 교재에 스펀지법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글씨가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거는 비교를 해주기 위한 겁니다. 이걸 나눠서 설명을 하면요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렇게 나눠서 한 거는 지금 그 이쪽 반 나눠 가지고 왼쪽이 스펀지 반죽의 배합이고 오른쪽이 도우 두 번째 반죽의 배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교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도 이제 베이커 퍼센트로 작성합니다. 무조건 밀가루는 100이에요. 그래서 저 스펀지 쪽의 비율 보시면은 강력분이 60에서 100%로 돼 있고 본반죽에 0에서 40%로 돼 있어요. 자, 여기서 2번 반죽을 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먼저 치는 스펀지법에 내가 100%의 밀가루를 넣으면은 나중에는 0이 되겠죠. 반대로 내가 60%를 넣는다면은 두 번째 반죽에는 40%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치면은 밀가루가 얼마예요? 100이 되죠. 예, 그러니까 밀가루를 항상 100으로 기준 잡아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스펀지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시면은 생이스트 전체 밀가루의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스트 푸드 전체 밀가루의 0에서 0.75%, 그 다음에 물, 스펀지 밀가루의 55에서 60%. 자, 제가 이 물에다가 이렇게 노랗게 표시를 한 거는 시험 문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드리면 어떤 얘기냐면은, 반죽을 갖다가 할 때에 지금 이 스펀지 밀가루의 55에서 60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만일 80대 20을 하겠다. 밀가루를. 그러면 이제 그램은 800이 되고 그램은 200이 되겠죠. 그냥 10배를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커 퍼센트의 재료 양은 곱하기 10을 하면 800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몰라도 되는데 이제 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내가 스펀지법을 하는데 처음에 80을 넣겠다. 그리고 나중에 발효시킨 다음에 20을 넣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램 수로는 800g이 되고 처음에 나중에 200g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량을 그럼 얼마큼 넣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물량은 내가 800g을 썼을 때 50% 내지 60%를 써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40을 써야 되겠다. 60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55 내지 60이니까 이 중에서 55를 이제 쓰기로 해요. 그럼 800 곱하기 0.55를 하게 되면은 440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죽이 약간 정상적인 것보다는 된 반죽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빵은 밀가루 100일 때 물이 60% 이상이 들어가야지 반죽이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55에서 60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넣는 거는 50이에요. 그리고 이 반죽까지 가면 일단 반죽은 됩니다. 자, 일단은 자, 물량이 800g 곱하기 0.55를 하게 되면은 440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 전체 양은 어디에 표기를 하냐면은 이 본반죽에 표기를 합니다. 요 63이 밀가루가 100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물량이에요. 근데 여기에다 지금 곱하기 10배를 한 것이 g이 된 거죠. 내가 반죽할 양이죠. 그럼 물량은 전체에서 630이 되는 거죠, 원래. 근데 앞에서 스펀지 반죽에서 440을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갈 물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440을 빼면 190g만 나중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밀가루가 나눠서 썼을 때 시험 문제에 만일에 스펀지에 들어가는 밀가루의 60%를 썼다면 그럼 800에다가 곱하기 0.60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물량이 나오겠죠. 그 물량을 전체 물량에서 빼주면은 나중에 들어가는 물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앞에 들어가는 재료를 보시면은 강력분, 생이스트, 이스트푸드, 물, 요 네 가지예요. 그리고 식빵을 만들 때 또 다른 재료 들어가죠. 설탕, 소금, 그다음에 유지, 탈취분유 들어가요. 자, 이런 거는 언제 넣느냐면은 나중에 본반죽을 할 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스펀지법에 사용하는 재료는 그러면 강력분, 생이스트, 이스트푸드, 물, 요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서 요 네 가지만 가지고 반죽을 치는데 이 중에서 밀가루 비율은 나눠서 친다 이거예요. 정말서 내가 밀가루를 앞에 70을 넣고 뒤에 30을 넣겠다. 그러면 보통 7대 3 스펀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앞에 밀가루가 100% 들어갈 때는 뒤가 0이 들어가죠. 그때는 반죽이 이 밀가루가 힘이 좋을 때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 배합을 여러분 이제 약간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문제 같은 게 나오면 이렇게 표를 그리시면 좋아요.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환산을 하면은 빨리 그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배합비대로 신속, 정확, 청결하게 계량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확이죠. 이 재료가 조금이라도 양이 틀리고 특히 이스트푸드 같은 거는 양이 굉장히 작죠. 그러면서도 그 전부 다 그 무기질 있으면서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0.5% 돼 있고 또 어떨 때는 1%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를 10%를 알고 10%를 달았다. 그럼 빵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재료 달 때는 항상 한번 달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양을 보고 이게 과연 제대로 양을 달았는가. 그다음에 스펀지 만들기를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노란 표시를 두 군데 해놨어요. 하나는 반죽의 시간, 그다음에 하나는 온도입니다. 자, 반죽을 할 때 일반적인 빵보다 이거는 그냥 섞어만 주는 겁니다. 주 목적이 뭐예요? 스펀지를 만드는 주 목적이 팽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밀가루에 물을 집어넣는 수화 시간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반죽을 많이 쳐놓고 글루텐이 형성이 되면은 안에 탄산가스가 나오고 알코올이 나오고 이 발효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동안에 빵이 녹아버립니다. 글루텐이. 그래서 저속으로 그냥 4, 내지 6분 동안 섞어만 주는 거예요. 또한 이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트가 발효가 목적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수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스트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반죽의 온도는 24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앞에 22도에서 26도 이렇게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외우면 이제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 딱 잡아서 스펀지법의 반죽 온도는 24도, 스트레이트법의 반죽 온도는 27도. 일단 이 두 개는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단계 혼합 단계까지 반죽을 한다. 여기서 저속에서 4, 6분은 반죽을 섞어만 놓는 겁니다. 반죽을 섞어만 놓고 이제 스펀지 발효를 하면 돼요. 스펀지 발효를 하는데, 자, 이때는 이제 반죽의 온도는 24도예요. 근데 이제 그 발효를 시킬 기계의 온도는 27도로 해야 되는 거고, 습도는 스테이트법과 마찬가지로 반죽이 손을 안 달라붙는 정도, 70에서 80% 해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발효 시간이 이 스펀지법이 스트레이트법보다 굉장히 길죠. 스트레이트법은 1시간에서 3시간이고 스펀지법은 3시간에서 5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펀지의 발효가 언제까지 하느냐. 3시간에서 5시간 동안 발효를 하는데, 그러면 이 스펀지가 언제까지 이렇게 됐을 때 발효가 됐다고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은 부피가 3, 4배 정도 올라와야 돼요. 식빵 같으면은, 그러니까 부피가 4, 5배 올라와야 되는데, 식빵은 3, 4배 정도 올라오죠. 3배에서 3.5배. 그러니까 이거보다 부피가 같은 그 통에다가 넣어서 같은 양을 발효를 했다면은 부피가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죽 중앙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현상이 생길 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부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발효 실험 온도가 27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또 반죽의 온도도 있기 때문에 이스트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활동을 할 때에 처음에는 가스를 내지만은 이스트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활동이 없어지면은 알코올을 내게 돼요. 그럼 이 알코올이 글루텐을 갖다가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왔다가 살짝 이제부터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그 현상을 드롭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pH 메터기가 있다면 이렇게 반죽에다가 꽂아가지고 pH가 4.8 정도 나올 때, 보통은 이제 반죽을 하게 되면은 pH가 한 6.2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재료에 따라 틀리지만, 밀가루에 따라서 틀리고 또 물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반죽을 쳤을 때 pH가 6.2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발효하는 동안에 반죽을 할 때 들어간 여러 가지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의해서 pH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pH 메터기로 꽂아서 4.8 정도 됐을 때, 이제 더 이상이 되면은 반죽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4.8 정도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반죽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내부의 온도는 28에서 30도를 나타낼 때, 자, 이거는 뭐냐면은 긴 시간 동안 발효를 하죠. 5시간 동안. 그럼 안에서 계속 이스트가 활동을 하면서 열을 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반죽의 온도가 24도로 했었죠. 스펀지 반죽 온도가. 그리고 발효 실의 온도가 27도예요. 그 시간이 가면서 24도 반죽이 27도로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또 자체적으로 열이 나와요. 그러면서 반죽의 온도가 한 1, 2도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발효가 다 된 거고, 나중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은 거는 이제 피놀입니다. 자, 반죽의 표면이 하얀 밀가루가 물을 빨아먹으면 약간 색깔이 진하게 돼요. 이렇게 유백색을 띠고, 그 다음에 글루텐을 형성하지 않았잖아요. 근데도 그냥 놔두면은 물을 빨아먹으면서 단백질이 글루텐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반죽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강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풀게 되는 거죠. 탄산가스가 나올 때 막아주니까. 그러나 이 반죽의 글루텐이 단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분에서는 탄산가스하고 알코올이 나가게 돼요. 그 나가는 자국이 핀홀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 상태를 보고 스펀지 발효가 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반죽, 도 반죽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스펀지 반죽과 본 반죽용 재료를 전부 넣고 섞는다. 아까 배 앞에 보시면 반 나눠 있었죠. 앞에 밀가루를 80을 넣었다면 뒤에 20을 넣는 거고, 나머지 소금, 그다음에 쇼트닝, 그다음 탈취분유 뭐 이런 거 안 들어간 거 있었죠. 스펀지에 그걸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반죽 시간은 이제 팔레지 한 12분 정도 조금 좀 빠르게 쳐가지고 글루텐을 형성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반죽의 온도는 스테이트법하고 똑같이 28도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죽의 완료점은 반죽이 잡아당겼을 때 잘 늘어나는 약간 처지는 정도,
그런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 타임이라는 걸 합니다. 앞에 80을 놓고 반죽을 해서 5시간 동안 발효를 한 다음에 나머지 밀가루 20을 넣고 또 반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들어간 밀가루가 또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 시간이 플로어 타임이고 보통은 나중에 들어간 비율 정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80대 20, 앞에 80을 쓰고 뒤에 20을 썼다면은 나중에 들어간 시간 그 비율만치 20분을 줘요. 마찬가지로 7대 3을 썼다. 그러나 앞에 70을 넣고 뒤에 30의 밀가루를 넣었다. 그러면 생밀가루가 30 정도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 밀가루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30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앞에서 얘기할 때 그 발효라는 개념은 스트레이트법에서는 1차 발효고 스펀지법에서는 스펀지 발효예요. 근데 지금은 이 플로어 타임이라고 쓰는 이유는 반죽을 해가지고 바로 분해를 하고 빵을 만들면 빵이 안 부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나중에 들어간 밀가루가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플로어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밀가루 비율에 따라서 플로어 타임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플로어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 앞에 예를 들어서 80대 20이다 그러면 플로어 타임이 20이에요. 7대 3이다 그러면 플로어 타임 30분 되겠죠.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반죽 시간이 길다. 본반죽 시간이 길다는 거는 나중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본반죽 온도가 낮다. 자, 온도를 낮을 경우에 좀 두 번째 반죽을 쳤는데 얼마 나와야 돼요? 27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반죽 온도는 낮죠. 그러면 이제 플로어 타임을 더 길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에 사용한 밀가루의 양이 적다. 그렇죠? 앞에서 밀가루가 80대 20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70대 30을 썼다. 그럼 당연히 뒤에 플로어 타임이 생밀가루가 들어간 것만치 더 길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본반죽 상태에 처지는 정도가 크다. 두 번째 반죽을 쳤는데 반죽이 너무 좀 처져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놔두면은 그 시간이 경과가 되면서 반죽이 약간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어 타임을 길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플로어 타임까지 시간이 지났으면 이제 분할을 합니다. 분할을 해서 이제 둥글리기를 하는데 이 분할하는 시간을 20분 내에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반죽을 너무 많이 갖다 놓고 혼자서 분할하는데 시간이 뭐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분할하는 동안에 나중에 반죽은 계속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코올이 나와서 빵에 힘을 얻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분할할 수 있는 그 양, 20분 내에 할 수 있는 양을 한 배치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반죽을 쓸 때 그 정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분이 넘을 것 같으면 또 사람이 추가가 되죠. 그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분할하는 시간은 20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둥글리기를 합니다. 반죽을 분할하면은 윗면은 좀 매끈한데 이 분할한 면이 이제 안에 속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분도 빠져나가고 온도도 그래서 이 작업장의 온도가 20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빵 반죽의 온도가 27도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분할을 하면은 분할하는 동안에 내려가게 돼요. 온도가. 그래서 그 온도를 내려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을 씌우는 겁니다. 둥글리기라고 하는 거는 위에 있는 글루텐만을 당겨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를 둥글리기라고 해요. 그러면서 반죽을 좀 힘있게 눌려주면서 반죽이 이제 하다 보면은 부풀면서 큰 구멍들이 안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이제 제거를 해주고 다음에 정형을 할 때 반죽이 매끄러우면은 밀대로 밀 때 달라붙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죽 표면을 좀 매끈하기 위해서 둥글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이만하게 큰 반죽을 둥글리게 하면서 작아져요. 단단하게. 그걸 이제 다시 밀대로 밀어서 정형을 하면 안 되니까 중간 발효를 하게 됩니다. 중간 발효는 보통 27도에서 29도, 그 다음에 상대 습도 75%, 발효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이 발효 시간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앞에서 공정을 제대로 반죽을 하고 반죽의 온도가 제대로 맞았다고 하면은 보통 또 내가 20분 내에 할 수 있는 양이라면은 20분 정도는 거기다가 중간 발효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간 발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발효의 개념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벤치 타임, 그래서 휴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발효가 나오지만은 실질적인 포먼테이션이라는 이 발효라고 하는 거는 1차 발효에 해당이 되고, 다만 이제 이 중간에 또 놔두고 또 정형한 다음에 팬에서 또 놔두고 이거 갖다가 이제 팬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벤치 타임보다는 중간 발효를 많이 써요. 공정상. 그리고 이제 팬에다 집어넣고 또 발효실에 집어넣는 걸 원래는 프루핑인데 이 프루핑보다는 2차 발효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거기다가 뭐 벤치 타임, 그다음에 프루핑 이거보다는 중간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개념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형, 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저기는 아까 동영상에도 보셨지만은 한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세 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고, 또한 내가 풀만펜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정육면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필요한 양이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반죽을 가지고 성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성형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정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분할부터 팬에 넣는 것까지를 성형이라고 하고, 그 안에 어떤 진짜 빵의 모양을 딱 만드는 부분을 정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간혹 가다가 다음 중에서 성형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해서 굵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은 5가지가 되죠. 우선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정형, 팬닝. 이게 빵의 모양이 결정이 지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빵의 모양은 결정을 지어지는 거는 정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팬닝입니다. 자, 팬에 반죽을 넣을 때는 이음매를 밑으로 하여 넣는다. 자, 요거는 이제 모든 빵마다 맨 마중에 이렇게 말게 되면은 끝에 부분을 붙여야 돼요. 그 붙이는 부분을 이음매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팬에다 집어넣을 때 팬 밑에 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발효. 발효 온도 35도에서 43도. 자, 2차 발효 그러면 40도 정도로 그냥 외우시라 그랬죠. 상대 습도 85에서 90%. 자, 이것도 2차 발효도 습도 80%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효 시간은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큰 팬에다가 빵을 양을 많이 넣는다면 발효 시간이 길어지겠고, 팬이 작다면 발효 시간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 발효 시간은 뭐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온도하고 습도는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 그러니까 2차 발효 때 온도는 스테트법하고 같습니다. 발효실 온도 40도, 상대 습도 90%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굽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죽의 크기, 또한 배합 재료에 뭐 설탕이 많으냐, 이스트가 많으냐, 또 물이 많으냐 이런 것에 따라서 굽는 시간이 또 틀려지고 온도도 틀려집니다. 그 다음에 제품 종류에 따라서 이 빵을 갖다가 아까처럼 그 구움대 있죠. 바로 구움대에다 넣고서 굴 거냐, 그렇다면 어떤 팬에 집어넣을 거냐, 아니면 넓은 철판에다 놓고 굴 거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굽는 시간이 틀려집니다. 팬이 달궈지는 시간도 틀려지고 또 반죽이 열을 빨아들이는 그 시간도 틀려지고, 그래서 이 반죽의 온도하고 시간은 그 제품을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가장 좋은 반죽의 온도하고 시간을 갖다가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냉각, 구워낸 빵을 35도에서 40도로 식힌다. 자, 요거는 이제 40도 이상이 되면은 잡균들이 번식이 많기 때문에 포장을 40도가 넘은 온도로 하게 되면은 수분도 배출이 안 되고 그래서 균들이 번식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에는 더하죠. 그래서 항상 이 빵을 고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손님이 원한다고 포장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바로 가져가서 먹으면 괜찮은데 바로 나온 빵을 포장해서 집에 가서 그냥 놔뒀다가 다음날 먹는다 그러면, 특히 여름 같은 날은 다음날 보면요 밑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들도 이걸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포장을 하셔야 돼요. 소비자가 그냥 보통은 오븐에서 나오면 기다려 있다가 적어주세요 해가지고 포장해 주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스폰지법의 장단점입니다. 이건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한 겁니다. 자, 앞의 시간에서는 스트레이트법의 장단점을 물어봤어요. 그때는 시험 문제에 없다고 해도 스폰지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단점 그러면은 이 스폰지법을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이트법도 배우고 스폰지법도 배웠다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장점을 보시면은 스폰지법입니다. 자, 노화가 지연되어 제품의 제장성이 좋다. 앞에 스트레이트법은 발효 시간이 3시간이고 스폰지법은 5시간이에요. 그냥 2시간만치 밀가루가 수화할 수 있는, 즉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이 노화되는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피가 크고 속결이 부드럽다. 발효를 오래 하면서 수화를 많이 하게 되면요. 정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분의 입자가 있습니다. 전분의 입자가 물을 빨아먹는데 예를 들어서 3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3이라는 숫자만치 물을 빨아먹었습니다. 근데 스폰지법에서는 5시간을 갖다가 수화를 시키니까 이 전분이 물을 먹는 것이 5가 되겠죠. 그러면서 물을 빨아먹는 율이 더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많이 빨아먹으면은 오븐에 들어가서 팽창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부피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효 내구성이 강하다. 이거도 이제 뭐 반죽 내구성, 발효 내구성 이런 내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빵이 발효가 되면은 계속 부푸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 빵이 글루텐이 녹으면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가라앉는 시간을 조금 천천히 가라앉게 해주는 것을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법은 어느 정도 빵이 쑥 부풀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쑥 가라앉는데 스폰지법은 가라앉는 시간이 발효가 다 됐다고 해도 아주 천천히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기계에 대한 내구성이 증가한다. 여기서도 내구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분할기계라고 하는 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분할기계다 하게 되면 이 분할기계에서는 반죽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반죽이 막 찢어져요. 근데 찢어질 때 스트레이트법보다 스폰지법으로 한 것이 덜 찢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공정에 대한 융통성이 있어 잘못된 공정을 수정할 기회가 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이제 앞에서 스폰지법에서 들어가는 4가지가 있잖아요. 밀가루, 그 다음에 이스트, 그 다음에 이스트 푸드. 그렇죠? 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소금을 갖다가 조금 덜 넣었다. 가정을 해요. 그러면 본반죽에서 소금을 더 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료는 크게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밀가루를 내가 앞에 80을 쓰고 뒤에 20을 넣겠다 그랬는데 깜빡 잊어먹고 보니까 반죽이 질어요. 생각보다. 보니까 내가 밀가루를 70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0%안 들어가만치 더해서 30%를 더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약간 뭐랄까 덜 들어간 재료를 나중에 더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단점을 보시면은 자, 시설, 노동력, 장소 등 경비가 증가한다. 스트레이트법은 한 번에 반죽 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스폰지법은 2번을 반죽을 치니까 반죽이 스폰지 반죽기가 있어야 되고 본 반죽기가 있어야 되고 또 스폰지를 발효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이쪽에서는 플라타임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도 길죠. 그만치 이제 경비 노동력도 들어가고 돈도 더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발효 손실이 증가한다. 근데 발효 손실은 발효를 하는 동안에 빵 반죽에 있는 알코올이라든가 알코올 수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발효 시간하고 비례가 되죠. 발효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런 것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단점으로 발효 손실이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펀지 반죽에 밀가루를 증가할 경우. 자, 앞에서 제가 배합회를 할 때 80대 20, 앞에 80을 넣고
뒤에 20을 넣으면서 물 계산을 한 배합표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밀가루 표시가 60에서 100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죠? 아까 숯번지에다가 숯번지를 60에서부터 100%를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는 이 앞에다가 100을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밀가루를. 그러면 100만치기 5시간 하니까 80%를 집어넣은 것보다 물을 먹는 밀가루가 많아지겠죠. 이렇게 앞에다가 내가 밀가루를 많이 집어넣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 숯번지 발효 시간은 길어지고 본 반죽의 발효 시간을 짧게 할 때. 그러니까 앞에다가 밀가루를 많이 집어넣으면 그만치 숯번지 발효 시간이 길어지고 뒤에 본 반죽을 한 다음에 후라타임은 짧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본 반죽의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 후라타임도 짧아진다. 자, 세 번째, 자, 반죽의 신장성이 좋아져 성형 공정이 개선된다. 그러니까 반죽을 이제 앞에다 밀가루를 많이 넣고 물을 많이 먹으면요, 반죽이 본 반죽을 치고 나서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다음에 자, 부피의 증대, 얇은 기공막, 부드러운 조직. 자,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다 밀가루를 많이 쓸 때는요, 밀가루 질이, 단백질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물도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반죽을 쳐도 훨씬 더 제품이 좋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스터 스펀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펀지 중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제 기억나시는 게 앞에 스펀지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펀지 발효를 한 5시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안 들어간 거, 밀가루하고 뭐 유지, 그 다음에 설탕, 탈취분유 이런 걸 넣어서 이제 반죽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빵을 만들어요. 또 이제 반죽을 할 때 또 스펀지 반죽 치고 또 나머지 재료를 넣고 본 반죽을 만듭니다. 근데 이 스펀지의 양이 작아요. 그렇죠? 스펀지의 양이 작기 때문에 요 장을 조그맣게 만들고 나머지 가루를 넣고 이렇게 만든 것에 비해서 피곤하니까 이 반죽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스펀지 반죽을. 그래서 한 4배 정도를 만들어서 4분의 1만 떼어내서 4분의 1이 해당되는 나머지 재료만 넣고 반죽치고 또 나머지 3분의 1을 떼어내서 또 하나 만들고 해서 이렇게 2개 내지 4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펀지의 그 반죽의 양을 2배 내지 4배를 해서 한번 친 다음에 그걸 이제 분할해서 띄어다가 나머지 재료를 넣어서 똑같은 양이 되겠죠. 전부 다 4개가. 이렇게 해서 반죽을 치게 되면은 스펀지를 계속 만드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는 그런 법이 마스터 스펀지법입니다. 다음은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입니다. 자,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은 말 그대로 밤을 한번 새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효를 그렇게 오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효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치 밀가루의 수화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트 양도 한 10분의 1도 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발효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를 할 때 향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인 제품에서 향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스펀지법 중에서 이제 뭐 비상 스펀지법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거는 이제 비상법할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스펀지 안에는 그 마스터 스펀지법 또한 그 오버나이트 스펀지법이 있다는 거, 이거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배운 것이 이제 표준 스펀지니까 그 표준 스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기억을 쭉 되돌아 보시면은 우선 반죽을 2번 나눠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반죽의 스펀지법의 온도는 24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효시킬 때는 발효실의 온도는 반죽의 온도는 24도지만 27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효실의 습도는 80% 정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지나면은 본반죽을 하는데 본반죽의 온도는 27도로 한다. 그리고 발효실의 온도는 27도고 이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습도도 80%로 한다. 그 다음에 발효가 다 되면 어떻게 해요? 분할하죠. 분할한 다음에 둥글리기 하고, 둥글리기 한 다음에 중간 발효하고, 중간 발효한 다음에 정형, 그 다음에 팬에 넣고 굽고 냉각을 하죠. 자, 요 단계가 여러분이 쭉 생각이 된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이제 같이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표준 습번지 도법에서 습번지 발효 시간은, 여기서 이제 습번지 하고 나서 슬러시하고 도를 했잖아요. 이 도가 본반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반죽, 그다음에 재반죽, 그다음에 본반죽, 도반죽 다 마찬가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습번지는 습번지 반죽이고 쟤는 습번지 도법. 주면서 요 합해가지고 습번지법입니다. 그 습번지법을 이렇게도 시험 문제에서 표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번지 발효 시간. 주면서 습번지도 있고 본반죽도 있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습번지법에서 습번지의 발효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발효 시간을 갖다가 오래 하는 게 주 목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트가 가스를 내거나 알코올을 많이 내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춰야 되죠. 그러면 낮춰가지고 시간은 약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5시간 했지만 시험 문제 이렇게 3시간에서 4시간 30분 보면은 3시간에서 5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는 3시간에서 5시간에 가장 근사치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 스테트법은 발효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 그리고 표준 습번지도법에서는 습번지 발효 시간이 3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습번지법에 비교해서 스테트법의 장점은, 자, 그래서 습번지법하고 스테트법의 장점은, 스테트 장점은 한 번에 반죽 치는 거죠. 빨리 반죽 치니까 좋겠죠. 경비가 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습번지법은 2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거랑 2번 하는 거랑 반죽을 거기서 이제 스테트법의 장점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력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죠? 한 번에 반죽 치고 끝나고 습번지는 2번 반죽을 해야 되니까 그만치 더 노동력이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습번지도법에서 습번지의 표준 온도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보기 1번 18에서 20도, 보기 2번 23에서 25도, 자, 3번 27에서 29도, 4번 29에서 31도. 자, 이제 계속 비슷한 얘기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인가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습번지 온도입니다. 먼저 치는 반죽. 그건 이제 수화를 오래 해야 하기 때문에 반죽 온도를 좀 낮게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23도에서 25도. 그래서 아까 제가 가로친 부분 24도를 이렇게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범위가 넓게 나오고, 또 어떤 데는 23도, 또 어떤 예는 24도, 또 어떤 예는 25도 이렇게 나와도 24도를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가장 근사치인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아까 도표를 그리면서 제가 밀가루 80대 20 쓸 때 물량은 55%를 넣는다 하면서 제가 나중에 들어가는 물량을 얼마다 이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도표를 그려서 풀으시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해설을 보시면요. 자, 습번지에 사용한 물의 양이 2000이라 했어요. 왜 예문에서. 그다음에 전체 가수율이 63%인 경우 습번지 55%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습번지법은 맨 앞에 80이라고 썼는데 이게 80대 20 습번지법이에요. 그러면서 습번지를 앞에 80%를 넣고 나중에 아무 얘기가 없어도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100%에서 항상 밀가루는 10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에 80이 들어가고 뒤에 20이 들어가요. 근데 밀가루가, 전체 쓰는 밀가루가 2000g입니다. 그러면은 이 2000g이 80대 20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1600대 400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80% 습번지다 그러면 앞에 80, 그럼 무조건 뒤에는 20이 되는 거고, 만약 내가 밀가루를 계산할 때는 전체 양이 2000인데 80이라면은 28에 16에서 16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개념은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가수율이 63%,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2000g일 때, 그 다음에 100%일 때,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의 퍼센트를 했기 때문에
전체 밀가루가 100일 때에 물이 63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 시간에 앞에서 도표에서 전체 물량은 오른쪽에 기입이 돼 있었죠. 퍼센트 안에. 그렇죠? 거기다 이제 63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물량이 55에서 60%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문에 지어진 거는 55%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개념을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개념을.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제 전체 사용할, 첫 번째 사용할 물의 양은, 자, 2000g에서 80%면요. 아까 얘들 1600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물량을 55%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880g이 나옵니다. 즉 말해서 1600g에 55%, 물량 0.5로 하게 되면 880g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 가수량은 얼마냐면은 퍼센트로는 63인데 그람 수로는 2000이에요. 그럼 퍼센트에 20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밀가루가 100일 때에 2000이니까. 그럼 물량도 곱하기 20으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앞에 쓴 밀가루 양, 그 앞에 55%의 양 쓴 물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 가수량은 2000 곱하기 0.63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쪽 오른쪽에 아까 그 배 앞에서 전체 가수량 63 옆에다가는 1260을 적어 놓는 겁니다. 자, 1200을 60을 들어가는데 일단 앞에서 먼저 55%를 썼잖아요. 물량을. 그 양이 얼마예요? 880입니다. 그러니까 1620 전체 양에서 880을 빼면은 나중에 본반죽에 들어갈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가요? 예. 근데 이런 문제는 도표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몇 대 몇 밀가루, 그리고 밀가루 양이 얼마, 그다음 몇 퍼센트, 거기서 쓸 양이 얼마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기억이 좀 안 나면은 다시 이 동영상을 앞으로 좀 돌려보셔가지고 앞에 그 배합표, 그거 갖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배합표를 작성했는가 보시고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직접 교재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한번 줄을 긋고 한 번씩 이렇게 적어보면서 계산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또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냥 문제만 보고 해설만 보고 답만 보고 그러면 다음 장 넘기면 잊어버립니다. 제빵의 일반적인 스펀지 반죽법에서 가장 적당한 본반죽 온도는, 자, 스펀지 반죽은 24도죠. 그 다음에 본반죽부터는 일반 식빵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트레이트법에서 반죽 온도가 27도죠. 그러니까 스펀지법에서 본반죽의 온도도 27도에서 해주면 돼요. 물론 이제 27도에서 29도 나오잖아요. 그럼 위에 예문을 보시면 또 27이 들어간 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27도를 기억을 하시고 이 온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한 가장 근사치 값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스펀지 도법에서 스펀지 반죽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밀가루 사용 범위는, 요것도 이제 아까 여러분이 배합표 그린 거 기억하신다면 앞쪽에 밀가루의 사용 범위가 60에서 100이었었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 들어가는 물량이 밀가루 양이 앞에 너무 작으면은 스펀지 반죽을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60%까지는 넣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이스트는 1 내지 3% 정도, 이스트 푸드는 0에서 0.75%, 그 다음에 물은 스포츠 밀가루의 55 내지 60%를 쓴다. 그래서 앞에 들어가는 물량 계산하는 것도 이 55%에서 60% 정도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다음은 스펀지 도법에서 스펀지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아마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앞에 그 밀가루 사용량을 증가시킬 때 80대 20을 썼는데 나는 90대 10을 쓰겠다. 아니면 나는 100대 0을 쓰겠다. 이렇게 스펀지 밀가루를 증가할 때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뒤에 밀가루가 작아지죠. 생밀가루가. 예를 들어서
80대 20을 했다가 난 90대 10을 쓰겠다. 그럼 제 10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죽 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1번 도 제조 시, 도는 이제 두 번째 반죽을 얘기한다 그랬죠. 도 제조 시 반죽 시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70% 스펀지에서 70%는 앞에 70을 쓰고 본 반죽에서 밀가루를 30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체 밀가루가 1000g, 전체 가수율이 65%, 스펀지에 60%의 물을 사용했다면은 본 반죽에 사용할 물량은,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푸는 순서를 갖다가. 그래서 푸는 걸 보시면은 처음에 이 문제 뜻을 이해를 해야죠. 자, 일단 70대 30을 쓴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양이 1000입니다. 그럼 70대 30을 쓰게 되면은 밀가루 양이 1000에서 700대 300을 쓰겠죠.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퍼센트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70%에서 10을 하게 되면 70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밀가루가 700을 쓴다는 거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700에다가 밀가루 스펀지 들어간 물량이 60%예요. 앞에 문제에서는 얼마였어요? 55%였죠. 그래서 계산하는 식이 전체 밀가루에서 70%를 앞으로 넣어요. 그러면 0.7이 되면은 700g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물량이 60%를 넣은 거야. 60%는 0.6이 되니까 곱하기 0.6을 하게 되면은 스펀지에 들어가는 물량이 420g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은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반죽에 또 이제 물을 넣고 반죽을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갈 물량이 얼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가수율이 65%고 밀가루는 100%일 때 1000g이었어요. 그러니까 10배를 더한 거죠. 그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63%면 물량이 65%면 전체 물량이 65%면은 전체 사용할 물량은 g으로 650g이 되는 거예요. 10배를 한 거니까 퍼센트에다가 10배를 하면 g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650에서 앞에서 사용한 물이 420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650에서 420을 빼면은 230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스펀지법의 물량을 620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 650에서 앞에 쓴 물량 420을 빼면은 두 번째 반죽, 도 반죽에서는 물량을 230%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퍼센트도 바뀌고 밀가루 양도 바뀌고 가수율도 바뀝니다. 다만 이 계산하는 식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이렇게 계산식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도표를 그려서 7대 3, 밀가루는 다 합해서 1000, 그러면 700대 300, 그 다음에 물량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도표를 그려서 하시면은 조금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중 스트레이트법과 비교한 스펀지 도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스트레이트법하고 스펀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발효 내구성이 좋다. 그래서 발효 내구성은 이거죠. 발효를 하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알코올에 의해서 반죽을 했을 때 형성한 단백질이 녹아요. 연해집니다. 그래서 또 산에 의해서도 녹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갑자기 축 꺼져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슨 파전 반죽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단단했던 반죽이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 그것이 이제 반죽이 이렇게 꺼지는 시간을 갖다가 천천히 꺼지게끔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내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믹싱 내구성 그러면 반죽이 어느 정도 쳤다가 계속 반죽이 엉겨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엉겨지면 풀어져요. 근데 이 풀어지는 시간을 조금 오래 하는 것이 믹싱 내구성이고, 발효 내구성은
발효해 가지고 다 된 다음에 쳐지는데 이 쳐지는 시간을 천천히 쳐지게 하는 것이 발효 내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펀지법에서 이스트트법보다 더 좋은 거는 이 발효 내구성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10번. 자, 하나의 스펀지 반죽으로 4개의 도 반죽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노동력, 시간이 절약되는 방법은? 자, 이거는 이제 스펀지법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스펀지 하나 치고 또 본반죽 치고 또 스펀지 하나 치고 본반죽 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드니까 스펀지를 좀 많이 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2개 내지 4개로 나눠서 반죽만 떼어내서 또 재반죽, 2번째 반죽 치고 또 스펀지 떼어내서 재반죽 치면은 스펀지를 여러 번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마스터 스펀지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은 어떤 그 단어가 나오냐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는 도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맞춤법에 따라서 도라고 합니다. 표기를. 자, 이렇게 도를 하는데 이 도 또한 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반죽이죠. 스펀지 도법 그러면 스펀지 반죽법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 생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책에는 또 어떤 문제에는 이 생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지라고 하는 말은 반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생소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걸 이제 메모를 잘 해주셔가지고 따로 적어놓아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단어를 못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스펀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8회차에는 액체 발효법하고 연소식 제빵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